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요즘 정말 헌재가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이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뭐 헌재에서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이 문영배이죠. 근데 문영배에 대해 가지고 존경한다, 존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영배라고 부르지도 않고 요즘은 행범방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도대체 문영배 씨는 언제 그거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우리가 좀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행범방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직접적으로 게시물을 올렸거나 무슨 뭐 댓글을 남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는 거야 당연지사인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같은 이제 그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싹 다 조사받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면은 문영배 본인 스스로가 그런 거를 안 올렸다라고 해도 댓글을 뭐 그런 게시물에 직접적으로 안 올렸다라고 해도 그래도 자기가 그런 식의 카페에 가입이 돼 있었다라는 건 팩트잖아요. 그러면 문영배 같은 경우도 경찰 조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무슨 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자기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처벌해야 된다. 자기 뭐 동기를 갖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으니까 참으로 진짜 이거를 좌파라고 해야 될지 좌빨이라고 해야 될지 진짜 내로남불의 진짜 원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저희가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한번 보십시오. 그 진짜 그 행범방이라고 하는 그 논란에 대해 가지고 문영배가 지가 입장을 내기를 합니까? 지가 입장을 직접 내지도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대신 입장을 내주잖아요. 아니 언제부터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문영배 개인의 어떤 그런 무슨 뭐 언론을 담당하는 역할이 됐습니까? 뭐 이재명과 친구 아니랄까 봐,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 아니랄까 봐. 이재명 같은 경우도 민주당과 개딸들이 뭐 지들이 무슨 뭐 단체로 나서 가지고 로펌 같은 역할을 하더니만 헌재 같은 경우 똑같은 지금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영배 한 명을 위해서 문영배 본인이 나와 가지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지. 못 놓으면 무슨 뭐 헌법재판소가 대신 그 입장을 왜 밝혀주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또 문영배 본인 스스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합니다만 진짜 이 정도 됐으면은 양심이 있으면은 본인 스스로가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임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고 본인에 대한 명예 뭐 명성이 모든 것들을 탁 훼손하면서까지 뭐를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재명, 지 단짝 친구라고 하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댓글까지도 싹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해킹을 운운하고 있는 코미디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도대체 문영배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보냐면은요. 이유가 간단한 겁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이재명은 시간이 끌어지면 끌어질수록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라고 한다면 7월 달에 열린다, 8월 달에 열린다. 이재명이 이거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요즘 정치판 같은 경우는 하루가 30일 같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루가 365일 같은 수준이거든요. 한 시간 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루치다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런 것이죠. 조기 대선이 정말로 열려가지고 6월 달 말에 열린다 이렇게 되더라도 이재명이가 안심할 수가 없을걸요. 2심 선거법 2심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초 중순 사이에 나오게 될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아닙니까? 속전속결을 강조했던 사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반대했던 사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6월 초 중순에 만약에 대선이 열린다라고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똥줄이 타게 되니까 이 문현배가 생각했던 게 뭐였습니까? 아예 그냥 변론 자체를 8차까지만 하겠다. 8차라고 한다면 2월 13일로 끝났습니다. 8차가. 아니 그럼 보십시오. 변론이 끝났으면은 선고를 하는 것인데 선고까지 평균 1주에서 2주 걸리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저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10며칠 정도 걸리는 게 평균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2월 13일에 끝났어. 10일 정도 걸린다 친다면은 언제 진짜로 선고하려고 했던 겁니까? 2월 23일, 4일 이 정도쯤에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2월 23일, 24일 이 정도쯤에 만약에 선고가 이루어진다. 대선 언제 합니까? 두 달 있다가. 그러면 진짜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4월 초중순, 5월 달에 대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면은 그때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왔겠냐고요. 택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진짜로 문영배가 꿈꾸고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문영배의 개인적인 어떤 뭐 사생활 이런 거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문영배의 재판이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냐, 절차도 맞지 않고 왜 이렇게 속전속결로 하는 것이냐 를 비판하는 기본적인 골자가 정말로 법치주의와 정의에 입각해 봤었을 때 문제가 있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문영배 이런 식의 개잡스러운 짓거리가 뭐로 이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정말 조기 대선을 4월 달, 5월 달에 열어 가지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그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목 놓아서 문영배만큼은 안 된다. 문영배를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전환 교수님 얘기가 정말로 맞다니까요. 문영배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주도를 해가지고 헌재가 급작스럽게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헌재는 진짜로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영배가 예상치 못했던 모습이 있었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측의 회심의 카드가 통했습니다. 그게 뭐였냐? 원래 이제 헌재 같은 경우는 8차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끝내려고 했다가 성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변론 자체를 9차로 하기로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9차까지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헌재가 드디어 눈치를 보나 헌재가 국민적인 분노에 직면하니까 드디어 눈치를 보나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9차까지만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근데 실제로 이번에 헌재가 9차가 아니라 몇 차까지 변론하기로 했어요? 10차까지 변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차에서 누구를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죠.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승리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거둔 거죠. 하나 같은 경우는 8차에서 끝나려고 했던 거를 9차, 10차로 늘렸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증인 채택. 한덕수, 홍장원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원했던 증인들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증인을 확보를 한 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두 번의 승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배경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여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헌재가 마팅이 갖고 정말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인 저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와 이 두 번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기본적인 배경은 뭐냐? 자, 원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강조를 했었냐면은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대리인단이 뭐를 강조했다? 중대한 결심. 이 중대한 결심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하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변호인단 전원 자체가 그냥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중대한 결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헌재 측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한다라고 한데 실질적으로 법률상 봤었을 때 하야가 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한다. 이거는 이제 가능한 것인데 전원 사퇴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뭐 헌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먹으면 국선 변호사 쓰지 뭐 이랬으면 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변호사 측이 중대한 결심을 하거나 말거나 이 문영배가 중심이 돼 있는 헌재 같은 경우는 칫불감시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아섰던 거는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의 승리가 가능했던 건 뭐다? 이번에 또 나왔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몇 프로? 57%. 반대 몇 프로? 38%. 저조차도 예상했던 것이 설날이 조금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국민적인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좀 식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게 좀 줄지 않겠나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사실상 여론조사 가운데 제일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죠. 거기에서 봐도 지금 반대가 38%예요.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높은 게 MBS가 있습니다. MBS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탄핵 반대가 38%입니다.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가지고 6대4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헌재 같은 경우는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게 60%다 보니까 이거를 믿고 탄핵을 어거지로 지금 밀어붙이고 절차도 무시했던 것인데 반대가 40%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나마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국민의 정말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 이게 근데 승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도 웃긴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하는데 한덕수 총리 누구보다도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한덕수 총리인데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너무나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이루는데도 이렇게나 큰 힘이 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작지만 그래도 두 번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탄핵 변론을 8차에 끝날 것을 9차 10차까지 늘렸고 그리고 증인 또한 마찬가지로 세 사람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뭐 두 사람이죠. 그렇죠? 뭐 지금 이제 그 조지호 같은 경우는 국회 측이니까
아니라 이 모든 승리는 이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